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사실 어제 이제 파월 의장 연설 발언이 있으면서 증시가 생각보다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4.6% 정도 상승이 있었고, S&P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3%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반등을 예상했던 것보다는 사실 많이 되고 있는데, 또 생각해보면 제가 맨 처음에 전망을 했을 땐 여기까지 간다라고 전망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이제 사실 투자를 할 때가 가장 사실 위험한 게 이제 욕심이 욕심이 이제 낄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찬찬히 이제 어차피 지나온 상황에서 조금 더 왜 이제 그럼 반등을 왜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반등을 왜 하고 있느냐를 알아야 향후에 더 올라갈 거냐, 다시 이제 내려갈 거냐, 횡보를 할 거냐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이 생겼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어디서 돈이 생겼는지 이제 그 부분을 오늘은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먼저 간단하게 수급이랑 그냥 움직였던 거 먼저 보고 이제 그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좀 강하게 출발하다가 이제 막판에는 좀 많이 이제 좀 빠지면서 출발을 했지만, 그래도 한 0.3%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었고요. 코스닥은 그냥 한 1.5% 정도에서 특별하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이제 외국인은 한 3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 한 2,300억 정도 매수, 그 다음에 개인이 한 2,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약 한 4천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이 한 3,40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이 8,600억, 나름 좀 크게 오늘은 매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2,4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외국인이 한 1,500억 정도 매수, 개인이 한 3,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 9월 선물 만기 후로부터 외국인이 좀 최근에는 좀 사고 있습니다. 한 6.6조 정도 사고 있고요. 선물 같은 경우 한 1.6조 정도 매수 중입니다. 다만 연초 이후로 본다면 여전히 아직까지 외국인 한 마이너스 한 5조 정도 매도 중이고요. 선물은 사실 누적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부터 봤을 때는 사실 외국인이 살짝 지금 사고는 있지만, 중기적인 추세는 저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좋지 않다. 근데 이제 외국인이 계속 산다고 하면 또 얘기는 다르겠지만요. 그 다음 코스닥은 그냥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추세는 더 좋지 않습니다. 정말 여기는 기관 팔고, 외국인은 크게는 움직임은 없지만 개인이 많이 팔고, 혼자서만 사고 있다 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던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명확하게, 일단 어쨌든 시장이 반응했던 거는 파월 의장이 이제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이제 12월에 좀 속도를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는 했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고점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이제 결국 노동 쪽 얘기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그냥 시장하고 달라진 멘트는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장이 올리고 싶어서 올렸다. 왜냐면 파월 연준 의장 멘트가 그렇게 이제 지금 시장 컨센서스랑은 다르진 않았었거든요. 이제 그랬다라고 보여지고, 또 이제 리사 쿡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더 매파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계속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높은 수준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좀 시장이 반등하는데 좀 큰 이유를 좀 어떻게 보면 계기를 좀 했던 게, 11월 이제 ADP 민간 고용이 예상치 20만 명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12.7만 명 정도 나왔었거든요. 긴축 효과가 이제 나는 거 아니냐. 이제 좀 금리를 오히려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내년도에는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가 많이 반영이 되면서, 저는 일단 주가가 많이 이제 상승한 게 표면적인 이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표면적인 이유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이유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그래서 다른 이유를 일단 먼저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저 같은 경우에 그냥 결론적으로 하면은, 지금 이제 부채 계정이 지금 바뀌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그냥 먼저 이제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서로만 빨리 하면은 이 TGA라는 게 지금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감소를 하면서 이게 지준으로 지금 흘러가서 지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이야기 뭐 처음 들으신 분들은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빠르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뭐 양적 완화랑 이제 양적 긴축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지금 앞으로 얘기할 내용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이제 뭐 양적 완화 같은 경우는 결국 연준이 뭐 똑같이 자산을 늘리는 겁니다. 이제 뭐 자산을 뭐 국채를 100 사면 누군가 국채를 팔겠죠? 파니까 현금이 들어오고요. 그 현금을 은행에 맡길 겁니다. 그럼 은행에는 현금이 생기겠죠? 이 현금을 대출을 하거나 지준에 넣거나, 그러니까 지준은 연방준비은행에 다시 이제 넣는 걸 말하는 거고요. 두 가지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일단 뭐 이런 상황 자체가 양적 완화를 한다는 상황 자체가 대출이 안 나가는 상황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지준이 다시 증가를 하면서 금융시장에서만 돈이 돌기 때문에 실물 물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시장은 물가가 높아지는 거죠. 금융시장에 돈이 많아지니까 뭐 주가도 오르고 금리는 낮아지고 그러니까 채권 가격 올라가고 뭐 부동산도 오르고 이제 모든 게 금융시장에선 다 오르게 됩니다. 근데 역으로 이제 양적 긴축은 그냥 유동성 긴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보통 이제 그냥 돈이 뭐 소각되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지만 뭐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순서가 이제 완전히 좀 다른데요.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대출자나 사실 소비자가 먼저입니다. 뭐 대출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차입금 100이 늘어서 뭐 현금을 받고 그걸 투자나 소비를 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선 대출이 100이 늘겠죠? 현금이 100이 있어야 되니까 지준금을 빼는 겁니다. 연준에서. 그럼 부채가 줄니까 자산도 줄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국채를 뭐 재투자를 안 하든 매각을 하든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라고 했을 때 실물 경제에는 돈이 역으로 풀립니다. 사람들이 유동성 긴축이라고 하지만 투자나 소비가 돼서 부채 계정이 줄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실물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되고요. 근데 이제 금융 시장에는 유동성이 긴축이 되죠. 왜냐면 은행에 있는 현금은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실물 물가는 높아지고 금융 시장 물가는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이게 여기까지였었는데 근데 중요했던 거는 그냥 뭐 처음 일단 흐름부터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최근에 있는 지금 상황을 좀 보도록 하죠. 최근에 이제 왜 주가가 오를 환경을 좀 사후적으로 이제 부채 계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기 전에 일단 전체적인 걸 한번 먼저 보면은 일단 뭐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수요와 공급 때문이 뭐 가장 큽니다. 수요와 공급 때문이 뭐 가장 크고요. 뭐 OECD에서 이게 소매 판매가 결국 수요고 산업 생산이 이제 공급인데 이건 뭐 당연히 투자고요. 뭐 수요가 더 많을 때 당연히 7, 80년대 인플레이션이 강했을 때죠. 그 다음에 2000년, 2008년도 공급이 강하니까 경제 위기가 왔었고요. 이제 2008년도 이후로는 뭐 크게 뭐 수요와 공급이 큰 차이는 없었기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도 디플레이션도 발생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난 후에 둘 다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가 달라지게 됩니다. 공급은 자기 추세선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어요. 이제 공급이 그만큼은 늘지는 못했고 준 것까지는 아닌데 수요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만큼 갭이 생기면서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났던 현상이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니까 나타나는 게 당연히 사람들이 돈을 쓴다는 거죠. 초과 수요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현금도 쓰지만 대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출 증가율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못 늘고 있었다가. 그래서 대출 증가율이 2021년 보시면 5월부터 해서 딱 이렇게 증가를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상하는 지금도 사실 증가폭은 그렇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증가는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대율도 바닥을 찍고 계속해서 미국 쪽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2000년도, 2008년도 때는 100%까지 갔던 예대율이 양적 완화 이후로 뭐 60% 밑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하기 시작하면서 예대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결국 이제 금융시장에 있던 돈들이 실물시장으로 조금씩은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간 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늘 이제 앞에 얘기를 했던 건데, 부채 계정을 알아야 되고, 지금 이 부채 계정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증시가 올라간 부분이 있다. 지금 단기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유통통화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린트된 진짜 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급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처럼 은행들이 연방준비은행에 맡겨놓은 현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재무부 일반 계정은 재무부가, 미국 우리나라로 치면 기재부가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금을 걷어놓은 현금이다, 재정정책을 위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리버스 레포는 이제 단기 금융시장에서 연준이 이제 빌린 차입한 돈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있는 거고요. 보시면은 뭐 이 자산하고 뭐 부채 같은 경우는 일단 흐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2008년 전에는 뭐 크게 움직임 없다가 양적 완화를 시작하는 2008년부터 해서 급격히 증가를 했다가 잠깐 QT를 2016년부터 잠깐 했었다가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다시 이제 급속히 자산이 증가가 됐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QT가 진행되면서 살짝 줄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때 잠깐 QT를, 그러니까 잠깐 줄었을 때가 있습니다. 자산이 보시면 잠깐 줄었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때도 잠깐 줄었을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때인데, 그러니까 왜 줄었냐고 하면 이때도 재정정책을 쓸 때 줄었습니다. 근데 이때 한번 주가를 보실까요? 이때 좀 자세히는 안 나와 있는데 저 때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럼 주가가 올라갔을까 저 때 라고 보면은 저게 이제 TGA가 줄 때였는데, 보시면 일단 이 지급준비금, 은행에 맡긴 현금이 전주 대비 325억 자체가, 5억 달러 자체가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QT를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부채랑 자산을 줄인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부채 항목이 증가를 한 거예요. 이제 325억 달러가 증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 자산 자체도 42억 달러밖에 감소를 못했습니다. 원래는 한 달에 지금 950억 달러까지 맥스로 하겠다고 했었는데 42억 달러밖에 이제 일주일 동안 오히려 감소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왜 감소를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이 재무부 일반 계정 자체가 보시면은 이 재무부 일반 계정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왜 줄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줄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느냐라고 하면은 결국 재정정책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재정정책을 하니까 이 TGA가 지금 줄은 거잖아요. 이만큼 줄고, 이 연두 색깔은 줄고 이 빨간 색깔은 증가가 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인 거냐면 결국 재정정책을 푸니까 사람들한테 돈을 뿌린 거고요. 뭐 사업 프로젝트에 뿌렸든 결국 은행의 돈이 이만큼이나 지금 증가를 한 겁니다. 은행의 돈이 증가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금융시장 유동성이 돌아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기가 다시 그러니까 경기가 괜찮다기보다 뭔가 금융시장 괜찮아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미국 쪽은 사실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TGA가 지금 계속 풀리고 있는 거, 이 영향이 가장 크고, 뭐 국내 쪽 요인이라면 뭐 사실 정부 정책이 지금 제일 크긴 한다고 봅니다. 뭐 이제 채권 펀드 같은 경우에 채권 시장도 사실 요즘에 많이 안 좋았다가 조금 이제 점점 개선되고 있는 모양새고요. 이것보다도 이제 가장 큰 거는 뭐 이제 이건 이제 은행 관련된 리포트인데, 이 LCR 규제가 이제 정상화가 유예된 게 가장 큽니다. 원래 이제 85%에서 연말 92.5까지로 높이고 이제 내년 상반기 말 100%까지였는데 이게 다 6개월씩 연장이 됐거든요. 이제 그만큼 결국 그냥 간단히 그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예대율 규제 완화된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미국은 재정정책을 하면서 돈을 푸니까 약간 QE, 양적 완화 같은 현상이 지금 아주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 어떻게 보면 예대율 자체가 이렇게 높아지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이게 단기적인 지금 그러니까 증시가 안 좋은 게,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안 좋은 게 단기적이라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효과가 있고,
올바른 선택이다라고 저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QT는 제대로 시작도 안 한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금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채권 시장이 다 망가졌었던 건데, 미국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정책들은 오히려 은행의 안정성을 해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의 돈을 어떻게 푸는 행위거든요. 은행을 그러니까 레버리지 비율을 높여서 은행의 리스크를 높이는 건데, 뭐 지금 이게 단기적인 위기 상황이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뭐 코로나 같은 상황이었으면 이제 그게 맞는데, 이제 지금 같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결국 돌고 돌아서 왜 중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냐? 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왜 결국 갈 수밖에 없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건 이제 RRP 구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마치 그런 거죠. 사람들이 지금 바라는 거는 결국 그냥 금리 내릴 것 같아 인 거잖아요. 이제 결국 금리를 내리고 모든 게 다 좋아지니까 다시 이제 주가도 올라가고 지금의 주가가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저는 이제 의견이 다른 게 이 RRP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RRP가 그러니까 원래는 지급준비금이 자산이 증가하면 같이 증가를 해야 돼요. 이게 자산이 증가하면 같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거의 지준만 증가를 하거든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이렇게 과거에는 지준만 증가했는데, 지금 보시면 지준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뭐 TGA 같은 경우에는 이때 뭐 코로나 때 트럼프 정권 통과했던 게 바이든 대통령 때 이제 시행이 되면서 통과돼서 재정정책 모아놨다가 집행을 하면서 TGA가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형태, 지금도 늘어났다가 이제 줄어드는 형태, 재정정책을 쏟아붓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감소할 건데요. 이 지준이 이렇게 늘던 게 줄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작년 5월부터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까 소비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했었죠. 대출과.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나가다 보니까 이제 지준이 줄어드니까 사실은 원래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감소되는 폭 자체가 상당히 느렸죠. 왜냐면 이때부터 감소를 했어야 되는데, 이때부터 감소를 시켰어야 되는데 상당히 딜레이 돼서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딜레이 동안 지준이 감소하니까 원래는 줄였어야 되는데 다른 부채 항목을 증가시킨 거죠. 이제 그게 RRP인데 이 RRP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RRP 규모가 지금 상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RRP가 문제가 될 겁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 금리를 사실 뭐 낮출 수는 있겠지만 낮추면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저 RRP 때문인데, 뭐 보시면은 결국 뭐 단기 금융시장 같은 경우가 이 IORB가 그냥 이제 그 기준금리에다가 불이하는 금리고요. 그러니까 결국 지준에다가 주는 금리, 은행이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지준으로 맡겼을 때 주는 금리, 사실 기준금리랑 똑같은데, 이 T빌 같은 경우가 이제 국고채 3개월짜리 금리고요. SFR이 이제 그냥 RRP 금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SFR은 이 IORB를 은행끼리 거래하는 금리고요.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RRP라는 게 아까 이제 그 단기금융시장에서 제가 RRP라는 거는 연준이 돈을 빌리는 거라 그랬었잖아요. 달러를 이렇게 빌리는 겁니다. 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빌리는 거예요. 돈을 계속 지금 2조 달러, 2조 달러를 넘게 빌리다 보니까 돈이 없어지겠죠?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돈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단기금리가 기준금리를 높이고요. 또 올라가니까 기준금리 높이고, 올라가니까 높이고, 올라가니까 높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금리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를 낮추면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RRP를 계속 늘릴 수 있었던 원인이 뭘까요? 라고 하면은 이 IORB 금리를, 그러니까 이 SFR 금리를 높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리가 높으니까 그냥 연준에 돈을 맡겨준 거예요. 근데 연준이 금리를 낮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이 RRP를 빼버릴 겁니다. 그럼 RRP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부채가 주니까 자산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겠죠. 사람들이 빼가니까. 그럼 자산이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 QT가 되는 거죠. QT가 되면 실물 물가는 올라가고 금융시장 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금리를 내리는 게 저는 향후에 증시에는 더 안 좋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단기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물가 때문에 결국 증시도 물가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올라갈 거거든요. 이제 길게 봐서는 좋을 수 있겠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융시장에 돈이 확 감소가 되면서 QT가 되면서 사실 금리를 내리면 QT가 가속화돼서 훨씬 더 안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나중에 기술적 분석 때 이제 금리 것도 보겠지만 오늘 좀 금리도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저는 금리는 오히려 빠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QT가 조금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또 뭐 켜진 김에 이것도 다른 걸 한번 보면은 이 IORB랑 EFFR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차감한 건데요. 그냥 높을수록 금융시장이 안정적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결국 금리를 안 내립니다. 안정적일 때는. 근데 저도 아까 이제 금리를 얘기했던 거는 장기 금리가 내려가는 거죠.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건 아니고 지금 당장은. 근데 이게 0% 그러니까 0bp인데요. bp. 그러니까 이제 0을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 기준금리를 내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거의 처해지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이거 자체가 0 밑으로 내려가면 유동성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전히 아직까지 유동성은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실 역으로 생각하면 기준금리를 내릴 때는 아니다라는 거죠. 기준금리를 내릴 때는 아니다. 사실 돈은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던 금리가 빠진다는 거는 저는 좀 장기금리 쪽 얘기였었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금리가 낮출 수도 있겠다. 근데 낮추면 어차피 QT가 더 빠르기 때문에 증시에는 더 안 좋은 악영향이 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저는 잘못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채권 시장이 더 맞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권 시장에서 금리 빠지는 건 맞지만 장단기 금리가 맞다라고 봅니다. 장단기 금리가 상당폭 이제 역전되어 있고 결국 저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뭐 그 다음에 중국 쪽 같은 경우 저는 항상 좀 마음에 걸리고 중국 쪽 이제 M1 나누기 M2가 상당히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중국 쪽은 저는 진짜 곧 문제가 좀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라고는 뭐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제로 코로나를 이제 푼에 만에 약간씩은 풀어주고 있지만 상당히 좀 위태위태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쪽 이제 정상적으로 진도를 나가 보면은 결국 파란 색깔이 이제 코스피고요. 빨간 색깔이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건데 차감하는 거를 이제 일드갭이라고 하고요. 나누는 거를 이제 패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인데요. 뭐 최근에 조금 올라온 거는 이제 금리가 빠져서 그렇다. 주가는 올라왔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실 고평가 영역이죠. 저는 여전히 고평가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드 모델로 봐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고평가 영역이다. 그 다음에 이제 긴 시계열로 봐도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짧은 시계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본다 하더라도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리 때문에 살짝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고평가인 상황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뭐 코스피랑 이제 S&P 뭐 같이 되어 있는 걸 보시면은 뭐 미국이 훨씬 더 저는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미국이 지금 비싸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갭매국이 될 거라고 보고 저는 그래서 미국 쪽 낙폭이 훨씬 더 크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일드갭으로 봤을 때 뭐 패드 모델로 봐도 뭐 그럴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결국 미국 쪽이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비싸기 때문이죠. 뭐 퍼는 이제 트레일링이니까 생략을 하다 하더라도 PBR이 이제 여기까지 지금 반등을 했는데 이게 지금 싸냐라는 거죠. 이 PBR이 이 금리대에서 지금 싸냐라는 거죠. 지금 금리가 이때보다 훨씬 높은 상황에서 이 PBR이 용인이 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수익성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수익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에서 저렇게까지 고 PBR이 용인이 될까? 뭐 저는 사실 용인이 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쪽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뭐 PBR보다는 이제 퍼보단 PBR이 그러니까 PBR이 한 이 정도 왔으면 한 번 정도 사실 좀 쉬었다가도 됐었는데 약간 너무 무리한 이제 그런 숏이지 않았나라는 사실 자기 반성의 시간은 가질 수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요건 좀 3전 보면 조금 더 명확하기 때문에 뭐 3전 때 이거는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신용장고 추이를 먼저 보시면은
일단 뭐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장고 먼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뭐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뭐 소폭보다는 뭐 한 방송 시에 한 이때 썼네요. 뭐 거의 뭐 한 1000억 정도 증가한 것 같은데 17조 한 1000억 정도 지금 되고 있고요. 뭐 여전히 사실 아직까지 높은 레벨입니다. 뭐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주가도 빠지면서 여전히 이제 신용장으로 코스피로 나눈 수치로 본다라고 하면 코스피 시총으로 여전히 높은 레벨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는 보여지고요. 신용장구 증감 속도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전 조심할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을 생략하고 그냥 차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뭐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부동산도 그냥 데이터들 금이랑 은이랑 그냥 이렇게 차트만 오늘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얘기 드릴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매크로 쪽, 뭐 오늘 수출액 지표도 발표가 됐었는데 수출액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물가를 감안하면 더 안 좋고요. 사실 이건 물가를 감안 안 한 데이터인데 뭐 ISM 제조업이나 비제조업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일간화국 수출액 데이터가 결국 인플레이션을 감안 안 하더라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뭐 사실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 점점 모멘텀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가총액 대비해서 일간 수출액 같은 경우에도 다시 반등하면서 뭐 일단 좀 밸류가 점점 높아지고 그러니까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려가고 있는 추세는 조금 되돌린 거는 맞고요. 추세 자체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를 이제 코스피 시총과 이제 S&P를 글로벌 GDP로 나눈 것도 뭐 일단 아직까지는 저는 좀 밸류 부담은 있어 보인다. 뭐 국내보다는 이제 미국 쪽이 훨씬 더 그렇게 보여지고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200 이동평균선은 거의 닿여 있는 상황이고 120일은 살짝 내려왔고 50일도 내려와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위험선으로 되돌아섰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만 뭐 저는 결국 하이힐드도 여전히 한번 보통 추세를 타면 더 가는 경우가 많고 다른 그런 매크로 데이터들로 봤을 때 뭐 저는 다시 이제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또 드는 것도 변동성 데이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지금 이제 거의 전에 바닥들을 다 왔거든요. 이제 코스피나 나스닥이나 아니면 빅스들이나 거의 다 바닥에 왔기 때문에 좀 장기 추세를 본다 하더라도 거의 이제 추세선에 온 상황이거든요. 사실 여기는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저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구간이 아닌가. 계속해서 뭐 사실 뭐 반등을 해서 진짜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뭐 저는 계속 좀 조심하실 구간이지 않나 라는 생각에는 뭐 변함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금리랑 BI, 이제 Break Even Inflation,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좀 바닥을 찍었다가 올라갔다가 좀 내려왔다가 다시 조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실질금리는 지금 잠깐 조금 기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방향성을 좀 이따 이제 금리 얘기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매크로 쪽은 거의 다 설명을 했지만 이제 뭐 S&P 대비해 그러니까 S&P를 통화량 지표 이제 M2로 나눈 데이터 일단 뭐 간단하게 보면은 이건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S&P가 얼마나 싼지 비싼지인데 뭐 높을수록 고평가고 낮을수록 저평가입니다. 지금도 뭐 여전히 고평가 구간이다. 뭐 닷컴 버블 이후로 이 정도면은 상당히 비싼 구간이다 보여지고요. 뭐 나스닥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비싼 구간이라 보여지고요. 이제 윌시 5천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다. 그리고 윌시 5천을 GDP로 나눈 수치도 여전히 높은 상황인 거죠. 계속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 생각을 합니다. 뭐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요. 국내도 이제 코스피랑 뭐 코스닥 둘 다 뭐 이 정도면 통화량 대비해서 낮아 보이진 않는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국내도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뭐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그냥 이 정도로만 뭐 보여드리고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술적 분석 쪽을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코스피도 반등이 이제 꽤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뭐 결국 그냥 뭐 앞에 있는 잔파동은 앞에 지나갔던 파동은 대부분 생략하고 그냥 결국 여기까지가 1파 여기까지가 이제 A파 여기가 B파 그 다음 여기까지가 C파 하락을 이후에 여기 고점을 치고 나서요 코로나 이후로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국내 쪽은 사실 파동이 조금 깔끔하진 않습니다만 결국 그냥 여기까지가 이제 B파, 그러니까 여기가 A, B, C로 큰 A파 나오고 B가 나온 다음에 여기가 C의 1이고 지금이 그냥 여전히 C의 2라고 봅니다. 여기를 넘지 않는 이상 여기가 포인트가 333.62죠? 333. 고가로 보면 333.47을 넘지 않는 이상 그냥 C의 1, 2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점은 넘어서 이제 뭐 이쪽 언저리가 뭐 제가 봤을 때 이제 거의 고점이 다 왔다. C의 2도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가 이제 여기를 넘으면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땐 좀 이상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 뭐 구주봉으로 봤을 때도 일단 아직까지 기준선을 넘어서고 있지는 못하고요. 결국 이제 50일 이동평균선하고 이 지지선 이제 기준선이 좀 저항선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구주봉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 있고 3주봉으로 봤을 땐 지금 구름대가 좀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주봉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제 기준선은 살짝 돌파를 했지만 문제는 이제 여기가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26일 변화일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버티냐 마냐 변화일로 축 빠지느냐 아니냐인데 뭐 저는 좀 빠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보다는 미국 쪽이 조금 더 확실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기 구름대를 아직은 못 넘기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넘기냐 마냐가 저는 좀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오늘 움직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할 거다 미국 쪽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좀 긴 시계열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2009년도 바닥 이후로부터 여기까지가 1파, 2파, 여기가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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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로 3파, 여기가 이제 트라이앵글로 4파, 그 다음 5파 고점 찍고 지금 A, B, C로 내려가고 있는 파동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마지막이 이제 5파 고점부터 해서 여기가 A, B, C로 A파, A, B, C로 B파 이후에 여기가 C의 1, 그 다음에 C의 2의 반등인 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뭐 거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냥 이게 추세선을 그어 보더라도 보시면은 거의 뭐 잠시만요. 네. 추세들 그어봐도 뭐 거의 사실 이 추세선까지 그냥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거의 이 추세선까지 왔고 여기서 다였고 뭐 여기서 다였고 여기서 뭐 다이고 그냥 빠지지 않을까. 아니면 뭐 거의 다 왔으니까 여기서 그냥 빠질 수도 있고요. 이미 지금 200 이동평균선에서도 그렇고 뭐 저는 곧 저항을 받고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안에 있는 걸 좀 자세하게 본다고 하면은 그냥 이게 1, 2, 3, 4, 5로 해서 하나의 A파, A, B, C로 B파, 그 다음 1, 2, 3, 4, 5로 그 다음에 5파가 나오면서 A, B, C가 이제 C의 2파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C의 3으로 저는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는 이제 구주봉으로 보면은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았죠.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았고 주산봉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이제 기준선 안에서 저는 결국 막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주봉상으로 요즘 122동평균선에서 좀 걸리면서 여기도 똑같이 26주 변화일이 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저는 뭐 여전히 그냥 지금은 그냥 조정 파동 중이다. 여기도 똑같이 여기가 C의 1이고 여기가 A, B, C로 그냥 결국 빠지는 파동이다. 뭐 여전히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우 같은 경우가 뭐 조금 애매하죠. 이게 다우가 결국 A, B, C 그 다음 B라고 했을 때 A 잠시만요. 큰 A 나오고 큰 B 나오고 그 다음에 C의 1, C의 2인데 여기가 이제 넘었단 말이죠. 넘었습니다. 분명히. 이만큼 여기서도 넘었고 여기서도 넘어서 그럼 뭐 파동이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 라고 하실 수 있고 실제로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데 근데 얘가 이제 전과가 이미 있는 거죠.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A, B, C로 A파 나오고 B가 나오고 이제 C가 나오는 게 C가 1, 2, 3, 4, 5로 가니까 이게 1, 2, 3, 4, 5로 딱 잘 갔어요. 실제로.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도 2파가 이 1파 고점을 넘어버린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도 한번 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뭐 좀 약간 그런 상황이다. 왜냐면 여기서도 보면 1, 2, 3, 4, 5인데 이게 A인데 이게 B고요. A, B, C로 B고
여기서도 1이랑 4가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다우가 뭐 제가 다우를 편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우가 생각보다 좀 절대법칙은 위배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좀 종목 수도 작고 뭐 사실 거래량이 많은 그런 그 인덱스가 아니다 보니까 좀 다우는 왜곡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아주 딱 파동에 적합하지는 않다. 근데 이제 거의 사실 맞기는 하는데 뭐 이 중에 딱 2번 틀린 거니까 여기가 지금 3번이긴 한데 그래서 일단 뭐 저는 뭐 이거는 그냥 C이지 않을까. 여전히 일단 아직은 보는데 이게 근데 이제 이거를 넘어서 막 쭉쭉쭉쭉 더 가면 이제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물론 여기서 보면 아주 잠깐이잖아요. 하루 이틀 정도. 이제 하루 이틀 정도까지는 뭐 그냥 예외적인 상황이다 라고 하시겠지만 이걸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예외다 라고는 못하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곧 뭐 사실 하방 추세로는 돌아서야 된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 여기서 내려가는 파동하다 올라가는 파동 했다가 그러니까 조정 파동 나왔다가 결국은 다시 저는 빠지는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뭐 여전히 여기를 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보여지고요.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아까 보여드리긴 했지만 여기도 이제 기준선이 쭉쭉쭉쭉 내려오는데 이 기준선을 결국 다시 넘냐 마냐가 중요하리라 일단 보여지고 뭐 픽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00 이동평균선까지 거의 와 있고요. 그래서 뭐 사실 단기 반등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결국은 빠진다. 여기를 넘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니케이 같은 경우도 뭐 이게 1로 보든 1, 2, 3의 1, 3의 2로 보든 뭐가 됐든 간에 이제 결국은 빠질 파동인데 그냥 쐐기 모양으로 지금 계속 꾸준히 가고 있다. 근데 결국은 뭐 빠질 파동이다. 이게 상승 파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로 같은 경우에도 결국 볼린저 밴드 이제 모이고 있긴 하잖아요. 이게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이제 꺾이면서 이제 모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 다시 이렇게 벌어지면서 뭐 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결국 A, B, C로 여기는 지금 C니까 당연히 여기보다 높을 수 있는 거죠. 뭐 더 올라갈 수는 있다. 사실 근데 크게는 못하고 한 여기까지는 갔다가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B가 조금 더 내려왔기 때문에 뭐 C가 여기서 멈춰도 이상하지는 않을 거다. 뭐 이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항생 같은 경우도 120 이동평균선까지 조금 왔다가 저항을 보이고 있고요. 똑같은 모양이다. 사실 다른 지수랑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뭐 상해도 여기 200일이랑 120에서 좀 걸렸었는데 뭐 여기도 저는 뭐 곧 사실 좀 저항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이제 여기서 지지를 하느냐 결국 201평에서 한번 지지를 했는데 다시 이제 지지를 하느냐 마느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원은 살짝 깨졌습니다만 이제 내일 움직임이 다시 반등을 하느냐 200 이동평균선을 좀 깨느냐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WTI 같은 경우에도 결국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구름대 넘어서 기준선까지 넘냐 마냐의 문제라고 보고요. 뭐 금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저는 좀 아직은 단기적인 반등이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뭐 사실 금은 좀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게 추세적인 거는 나중에 저는 온다고 보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2차 매번 말씀드리는 이제 그때라고 보는데 일단 뭐 단기적으로 증시 빠질 때도 좀 올라갈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기는 하고요. 일단 그래서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게 오늘은 또 특별히 이제 국채 미국채 쪽이랑 우리나라 국채 쪽인데 이게 보시면 딱 거의 구주봉 딱 터치를 하고 이게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근데 또 파동도 그냥 1, 2, 3, 4, 5까지로 봐도 읽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저는 좀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RSI나 MACD를 봐도 그렇고요. 근데 결국 그 상황이 된다. 그럼 금리가 지금 빠질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하면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중국 쪽일지 뭐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 쪽이 될지 뭐 어떤 뭐 사우디 쪽이 될지 그러니까 이란 쪽이랑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제가 봤을 때 조금 위험 회피 성향이 높아질 만한 뭔가가 터지지 않을까. 그냥 이 금리 차트만 봤을 때 그래서 금리는 빠지고 아마 이제 회사채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는 높아지고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러니까 보통은 지금 금리가 올라갈 때 빠졌었잖아요. 저는 좀 그런 사태도 이 차트 보면 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요즘에 국고채 조금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구주봉은 우리나라 좀 시계열이 짧기 때문에 이제 3주봉으로 봤을 때도 똑같이 이제 MACD, RSI 좋지 않고요. 파라볼릭으로 봐도 사실 이제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봐도 그렇고요. 여기 똑같이 1, 2, 3, 4, 5 딱 거의 1, 2, 3, 4, 5 딱 나왔기 때문에 좀 빠질 수 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면서 이게 약간 금리 쪽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이 됐었고요. 키스코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반등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뭐 저는 여기나 여기서 좀 막히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생각보다 뭐 거래량이 여기서 좀 터지면서 조금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 그냥 파동으로 봤을 때 여기는 그냥 뭐 제가 개별 종목은 잘 안 봅니다. 여기 생각보다 좀 파동이 항상 말은 안 했지만 잘 맞긴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근데 개별 종목을 파동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투자를 하진 않지만, 개별 종목은 여기 1, 2, 3, 4, 5고 ABC고 그 다음에 1, 2, 3, 4, 5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좀 파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굳이 파동으로 본다면 이게 A, B, C 다음에 진짜 상승 파동 자체일지 아니면 이제 이게 큰 A고 이게 B일지는 좀 봐야 될 텐데, 뭐 저는 그냥 증시 전반을 봤을 때는 B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나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스콜딩스 일단 밸류에이션 자체는 계속 싼 거죠. 그래서 뭐 언젠간 계속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도 계속 중요한 거는 주주 환원 정책인데, 뭐 주가가 낮을 때 대주주도 그걸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봤을 때는 뭐 저는 한번 빼고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는 보여지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일단 뭐 최근에는 좀 많이 오른 게 사실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반등은 하는데 뭐 반등 모양새가 이렇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래서 뭐 이 이후에 저는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금리 빠지면서 그냥 같이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이 사실 전보다는 비싸진 건 맞지만 절대적인 기대 수익률 자체는 이 정도면 높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렇지만 결국 이제 금리를 조정한 기대 수익률이 뭐 최근에 이제 금리가 조금 빠졌기 때문에 뭐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비싸 보이긴 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뭐 저는 뭐 현대해상은 좋은 종목이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반등은 잘 해줬는데, 일단 200 이동평균선 좀 걸려 있긴 해서 도지 나오기도 하고, 뭐 사실 여기를 돌파하고 사는 거가 더 맞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돌파 전에 살 필요는 없다 라고는 보여지고,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밸류에이션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를 조정하니까 그렇게까지는 좋아 보이진 않는 거죠, 사실 다 모든 종목들이. 뭐 그렇게 보여지고, 뭐 삼성전자도 일단 200 이동평균선에서 좀 저항을 받았죠, 이제. 그래서 결국 넘냐 마냐의 문제일 텐데, 여기도 일단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메리트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도 드린다고 했었죠. 삼성 같은 경우에 일단 기대 수익률 자체도 크게는 메리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싸진 건 맞지만요, 금리를 감안하면 더욱더 메리트는 없고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이제 PBR이나 퍼로는 바닥을 찍었었단 말이죠, 최근 기준으로. 그래서 근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퍼랑 PBR을 많이 보니까 그냥 남들이 이제 이렇게 할 때 그냥 똑같이 따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았겠다라는 이제 사후적인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기술적 반등하기에는 좋은 자리였다는 거죠, 이게. 왜냐면 좋은 사례이긴 하니까요. 이게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는 거긴 하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올라오는 거를 좀 더 즐길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걸 놓친 건 조금 아쉽다. 왜냐면 금리까지 감안을 하니까 굳이 사고 싶은 밸류에이션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의 이제 패턴도 중요하긴 하니까 결국 인기 대회이긴 한 거잖아요, 주식이. 뭐 밸류에이션도 중요하긴 한데 결국 그냥 인기 많으면 올라가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하긴 하니까요. 사실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은 이제 당연히 고를 수만 있다면, 근데 이제 올라가는 게 뭔지 모르니까 문제인 거긴 하겠지만요. 아무튼 뭐 좀 약간 PBR로 봤을 때는 남들 그냥 살 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겠다라는, 좀 어떻게 보면 아쉬움, 지나가서 보니 아쉽다 뭐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부터 얘기를 해드리지만 뭐 낸드나 이제 디램 공장이 대부분 중국에 많이 있다 보니까 반등을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하이닉스는 보여지는 것보다 더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중국 비중 때문에 반도체 수출 규제 때문인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밸류에이션이 싼 것처럼 보이지만 변동성도 그렇고 실제로 앞으로 저는 실적이 이렇게 나오긴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실적 전망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저는 이렇게 안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봅니다. 이건 지금 애널리스트 전망치긴 한데요. 제가 저렇게 나오긴 저는 좀 어렵다라고는 보여지고 상대가치평가로 봤을 때는 여기도 금리를 감안하면 비싸다. 금리를 안 감안하면 싼데 그리고 여기도 밸류에이션 저점일 때 정도는 살 수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실적 자체가 반도체 수출 궤적 때문에 오르지도 많이는 못했다. 이제 이 정도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지지부진하긴 하죠. 여기도 이제 뭐 굳이 저는 뭐 지금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종목은 아니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여전히.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 같은 경우에도 차트가 아니라 절대가치 평가로도 현대차는 저는 좀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빚이 생각보다 많아서 여기는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 그러니까 뭐 망한다는 건 아닌데 당연히 절대 망할 회사는 아닌데,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그냥 기대 수익률만 봐선 괜찮은데 금리 감안하면 뭐 저는 그렇게 메리트는 없어 보인다. 여기서 근데 다만 PBR로 봤을 때는 뭐 나쁘진 않다. 근데 금리가 이제 그때 금리랑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까지는 뭐 버티고 있습니다만 뭐 계속 뭐 혼자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나마 요즘에 배터리는 계속 잘 되고 있어서 뭐 그나마라고는 볼 수 있기는 합니다. 네. 뭐 그래서 뭐 굳이 그냥 추세로만 딱 사실 차트 추세로만 반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뭐 RSI로 봤을 때는 일단 여기 다이버전스가 나는 것 같기는 해서 뭐 그렇게 엄청 좋아 보인다까지는 아니고요. 여기는 오히려 그냥 이 다이버전스를 뚫고 가면 오히려 더 살 수 있겠다 라고 보여지고 MAC도 그렇고 일단 추세의 힘 자체는 좀 떨어져 보인다. 근데 일단 그냥 전환선 위긴 하다 보니까 뭐 추세가 아주 꺾인 건 아닌데 좀 힘이 떨어지는 정도의 느낌은 준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절대가치 평가라는 저는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고평가라고 보고요.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금리 감안하면 고평가다. 근데 뭐 PBR로 봤을 때는 싸다. 쌌었다. 뭐 지금 조금 반등했지만 그 정도로는 보여집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롯데케미칼은 뭐 유증하고 이래서 빠졌다가 또 다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뭐 유증하고 이 정도로 빠지고 끝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서 뭐 저는 다시 한번 빠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뭐 사실 차트를 떠나서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롯데케미칼 밸류는 이게 유증은 아직 반환이 안 되긴 한데 뭐 그렇게 엄청 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도 금리를 감안하면 그렇게 엄청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제 뭐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기준선에서 와서 여기 기준선을 지지를 하면서 구름대 밑으로 빠지지 않느냐, 다시 이제 반등을 하면서 이제 구름대를 밖으로 벗겨내냐의 싸움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일단 뭐 밸류에이션 자체로는 뭐 효성화학은 싸다라고는 보여지고요. 다만 뭐 상대가치 평가는 이제 PBR이 좀 올라가면서 조금 내려온 상황이긴 합니다. 결국 지금 프로판가스 영향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고 PP 약간 좀 공급 과잉인 점, 이제 그거를 리스크가 좀 있다. 근데 길게 봐서야 뭐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싸다 보니까 그렇게는 보여지고요. 뭐 GS 같은 경우에도 뭐 추세는 나쁘진 않은데 힘은 좀 빠진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도 이제 이 정도로 다이버전스 했다가 살짝 좀 뚫렸다가 여기도 뭐 살짝 뚫었다. 오히려 뭐 여기는 뭐 아까 LG화학보다 훨씬 나쁘진 않네요. MACD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 위로 다 올라와 있긴 하다. GS는 저는 밸류에이션으로는 지금 가장 좋은 주식 중에 하나다라고는 사실 뭐 계속 생각은 하고 있고요. 뭐 절대가치 평가로도 싸고 뭐 사실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GS는 상당히 싸다. 금리를 감안해도 여기는 비싸진 않다. 이제 뭐 그렇게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 뭐 KT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가 조금 이제 A, B일 느낌이 좀 나서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전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괴선이 워낙 모여 있기도 해서요. 이게 다 호전되어 있는 건 맞는데 뭔가 약간 조금
조금 조심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그 정도로 보여지고, 다만 이제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괜찮은 밸류에이션이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나쁘진 않은데 금리를 감안하니까 뭐 여기도 조금 그렇게 싸 보이진 않는다.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뭐 DLNC 같은 경우도 일단 반등을 계속해서 구름대까지 일단 넘어왔고요. 그래서 뭐 추세는 나쁘진 않습니다. 추세는 나쁘진 않고, 뭐 추세는 일단 나쁘지 않아서 결국 여기 넘어서느냐 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하고요. 이게 1, 2, 3, 4, 5로 본다고 하면은 결국 2파냐 이게 B파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새로운 상승 파동이냐 아니면 그냥 B파냐 정도인데, 뭐 이건 좀 사실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일단 저는 뭐 증시를 좋게 보지 않아서 그런지 그냥 B 다음에 뭐 C로 한번 더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긴 하고요. 일단 뭐 여기 밸류에이션은 그래도 엄청 싸긴 하다. 싼 밸류에이션이다. 상대가치 평가를 봐도 금리를 감안하면 그렇지만 안 감안하면 싸긴 싸다. 그렇게 뭐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카카오 쪽 살펴보면,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오늘 나름 강하게 반등에다가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일단 전환선은 넘어 있긴 하고요. 다만 뭐 결국 구름대는 넘지 못하고 저는 좀 빠지지 않을까. 뭐 여전히 밸류에이션도 높기도 하고요. 뭐 일단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뭐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밸류에이션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금리 감안하니까 더더욱이 뭐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뭐 반등은 했지만 뭐 결국 구름대는 넘지 못하고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여기는 좀 밸류에이션 오히려 부담이 있고,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없어 보인다. 뭐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좀 약간 추세들이 모여 있어서 뭐 결국 여기서 위로 벗기느냐 밑으로 벗기느냐인데, 뭐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저는 뭐 구름대를 벗기지 않는 이상 더 높지 않나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도 좋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치 평가로도 그렇고요. 딱히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저는 크게 있어 보이진 않는다.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괴선이 둘 다 모였죠. 전환선 기준선이 위로 튀냐 밑으로 튀냐 이건 뭐 지켜보고 가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절대가치 평가로도 뭐 밸류에이션 저는 메리트는 없어 보이고, 그 다음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없어 보인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 살펴보면 NC소프트도 이제 고점 찍고 뭐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모양새긴 한데, 일단 뭐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근데 기술적 반등이지 않았을까? 뭐 저는 그렇게 뭐 계속 일단 보여지긴 합니다. 뭐 절대가치 평가로도 그렇고요. 뭐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금리를 감안하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생각보다 철강 쪽은 요즘에 섹터들이 다 좋았기 때문에 잘 반등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볼린저 밴드가 벌어지면서 타고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뭐 사실 그 가능성 자체가 뭐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볼린저 밴드 지금 탈 만큼 엄청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매크로 자체가 뭐 좀 빠질 가능성이 전 더 커 보이긴 하고요. 사실 볼린저 밴드 여기까지 왔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는 충분히 이제 저평가는 되어 있는 종목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엄청 비싼 건 아니긴 합니다. 싼 편이긴 한데 뭐 굳이인 거죠. 저는 뭐 증시가 굳이 좋지 않아 보이긴 해서 뭐 그런 상황에서는 굳이다 라고는 보여지고, 그 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반등은 잘 하긴 했는데 일단 뭐 그렇게까지 막 아직까지는 저는 조금 의심의 눈초리가 다 모든 종목들이 있다. 이제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뭐 밸류에이션이 나쁘진 않고요. LG전자는 괜찮은 편이고,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나쁘진 않는데 금리를 감안하면 여기도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진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 보시면은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결국 여기 200이동평균선을 막아주느냐 지지가 되느냐 마느냐인데, 뭐 지금 계속 좀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는 나쁘진 않은 밸류에이션이다. 괜찮은 편이고요. 상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는 뭐 금리를 감안하니까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뭐 한국 기업 평가 본다라고 하면은 한국 기업 평가도 뭐 기술적 저는 반등이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커 보이진 않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금리 감안하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뭐 다올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밸류에이션은 싼데 일단 PF 쪽 지금 계속 문제가 있다 보니까 뭐 조금 더 확인하고 가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 금융지주도 뭐 마찬가지다라고는 보여지고요. 한국 금융지주가 조금 더 반등폭은 좋은 상황입니다. 다울이 훨씬 더 중소형사다 보니까 일단 여기 52동 평균선에서 좀 막히느냐 안 막히느냐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울은 한국 금융지주는 결국 일단 120일까지 또 뚫어서 200일을 넘냐 마냐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일단 뭐 저는 뭐 사실 좀 보수적으로 봐서 다 부동산 PF도 그렇고 일단 지금 당장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는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애플 같은 경우가 뭐 약간 사실 해외 쪽 치고는 좀 애매한 편인데 결국 A, B, C, A, 그 다음 A, B, C, B까지는 오케이인데 여기가 C에 1이라고 쳤을 때 C에 2가 조금 약간 복잡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는 이제 C에 2가 여기까지였고 지금이 이제 C에 3이 1,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지 여기가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사실 애플은 이 파동들이 조금 애매하다. 근데 이제 애플도 결국 그냥 주봉상 구주봉으로는 뭐 사실 조정을 뭐 받은 것도 아니죠. 이 정도면 조정을 거의 받은 것 같은 느낌도 안 들고 3주봉으로 봐도 그렇고 주봉으로 봐도 여전히 추세가 좋지 않아서 내려가는 거에는 크게 이견 없어 보인다. 여기 121에서 계속 좀 저항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전 밑으로 뚫릴 것 같다 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가 1, 2, 3, 4, 5 다음에 지금 조정 파동 정도 나오고 결국 다시 빠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냥 여기 1, 2, 3, 4, 5 그 다음 조정 파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게임스톱 같은 경우도 결국 여기 구름대 넘지 못하고 다시 크게 저는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뭐 최근에 있었던 반등이 결국 지금 금리가 뭐 사실 덜 올린다 수준이 아니라 곧 이제 다시 내리지 않을까? 내년이면 내릴 거야. 금리 다시 많이 못 올리고 이제 지금 그런 게 지금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도 하고 이제 서두 쪽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돈이 좀 생각보다 미국 쪽은 TGA가 줄어들면서 이제 미니 QE가 됐었고 우리나라는 좀 규제들을 완화를 해주면서 이제 원래는 풀릴 수 없었던 돈들이 풀리다 보니까 돈이 많은 거 아니야? 돈이 많아졌네?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조금 금융시장이 괜찮아졌지만 어떻게 보면 둘 다 임시 방편이라는 거죠. TGA도 어차피 다 써버리면 더 이상 풀 수가 없고요. 결국 QT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거죠. 향후의 위기 때는 더 큰 리스크를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RRP 때문에 저는 금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더 위기의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사실 다우가 살짝 이상해진 점은 있지만 뭐 사실 여기 나스닥이나 S&P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결국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뭐 결국 고점들을 넘지 않는 한 뭐 제가 봤을 때 결국은 지금 빠지는 파동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이제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로그로 봐야 될지 아닐지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보시면은 그냥 주봉으로 볼까요?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여기가 이제 4파 저점이잖아요. 4파 저점이랑 여기가 A파 저점이죠. 그러면은 이제 C파를 또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C파가 시작되는 부분을, 그러니까 시작이 아니라 시작되는 거를 이제 사후적으로 좀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로그면 맞나 보네요. 이게 딱 잠시만요. 이게 지금 로그가 아닌가 제가 애매한데 얘는 잠시만요. 네. 얘는 로그 스케일로 되어 있네요. 근데 로그 스케일 한번 풀어보고 하면은 이거 풀고 이게 로그랑 사실 비로그랑 둘 다 보는 게 맞긴 하거든요. 저도 이제 사실 하나만 볼 때가 많긴 한데 뭐 사실 엘리어트 같은 경우에도 두 개를 다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딱 보시면은 이쪽 지금 언저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이 A파 근 다음에 다시 올라갔었죠. 그 다음에 이게 뚫리면 C가 시작됐네 라고 사후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차피 결국 다시
그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준선을 넘지 못하고 결국 여기 저항선에서 떨어지면서 훅 빠지리라 일단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저는 하락하리라. 그래서 여기 A, B, C로 1, 2, 3, 뭐 4, 5 이런 식으로 저는 좀 하락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려갈 때 뭐 저는 좀 금리가 같이 빠지면서 지금은 내려가지 않을까,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일단 그렇게 되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럼 외생 변수가 뭔가 있을 텐데 뭐 사실 제가 뭐가 날진 모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A파 난다고 그때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었는데, 뭐 그때 우크라이나가 제가 터질지 안 터질지는 뭐 사실 모르는 거니까 여기 계속 오래 지속될지도 그렇고, 이제 뭐 앞으로 저는 뭐 C가 3 오고 뭐 4 오고 5 온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왜인지는 뭐 사실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좀 지나가면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게 기준선이 뚫려 버린다 하면 또 다시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닐까라고 계속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주봉상으로는 일단 여기 후행 스팬도 아직까지 호전이 안 된 상태에서 저는 그냥 이렇게 빠지면서 내려갈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뭐 여전히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